북한군에서 성폭행을 피해 DMZ 군사분계선을 넘어 탈북하던 북한 여군, 그녀가 지뢰밭에서 만난 작전 수행 중인 대한민국 대위에 의해 목숨을 구하게 되고 이후 그들에게 펼쳐지는 사랑과 임신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도는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 인간의 발길이 끊긴 지 반세기가 훌쩍 넘은 이 땅은 자연에게만 허락된 원시의 공간이자 동시에 남과 북의 총구가 서로를 겨누는 첨예한 긴장의 최전선이었다. 계절은 늦가을을 지나 초겨울로 접어들고 있었다. 밤새 내린 차가운 이슬이 수풀을 적셨고 새벽녘 피어오른 물안개는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울 만큼 자욱하게 대지를 감싸 안았다. 대한민국 육군 제3보병사단 일명 백골부대 소속 수색대대 중대장 이진우 대위는 망원경에서 눈을 뗐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새벽 한기에도 그의 눈빛은 한 점 흐트러짐 없이 날카로웠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작전이었지만 단 한순간의 방심도 허용되지 않는 곳. 이곳에서의 실수는 곧 죽음을 의미했다. 그의 옆으로는 그림자처럼 몸을 숨긴 수색 팀원들이 각자의 경계 구역을 응시하며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들의 임무는 비무장지대 내부에 설정된 특정 지점까지 은밀히 침투하여 적의 동향을 감시하고 설치된 감시장비의 데이터를 회수하는 것이었다. 안개는 작전을 수행하기에 더없이 좋은 은폐물이 되어 주었지만 동시에 예상치 못한 위험과 마주할 가능성을 높이는 양날의 검이기도 했다. 중대장님 50m 전방. 9시 방향. 미세한 움직임이 감지됩니다. 통신병이 속삭이듯 보고했다. 진우는 즉시 그쪽으로 망원경을 돌렸다. 짙은 안개 사이로 무언가 희미하게 흔들리는 것이 보였다. 동물의 움직임이라고 하기엔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단연간의 경험이 그의 온몸에 경고 신호를 보냈다. 그는 손짓으로 팀원들에게 경계 태세를 강화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 숨을 죽였다. 숲은 다시 완벽한 침묵에 잠겼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안개가 바람에 살짝 거치는 찰나 마침내 그 형체가 드러났다. 북한군이었다. 하지만 예상했던 중무장한 정찰조의 모습이 아니었다. 단 한 명. 전투복은 흑투성이에 군데군데 찢겨 있었고 손에 든 소총은 위협적으로 보이기보다 힘겹게 몸을 지탱하는 지팡이처럼 보였다. 비틀거리는 걸음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웠다. 단독군장. 비전투 상황으로 추정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중대장이 나직이 물었다. 원칙대로라면 즉시 사살하거나 생포해야 했다. 하지만 진우의 마음속에선 무언가 다른 감정이 꿈틀거렸다. 저 모습은 전투 의지를 가진 군인의 모습이 아니었다. 절박함과 두려움에 내몰려 길을 잃은 한 명의 인간처럼 보였다. 진우는 조용히 손을 들어 팀원들을 제지했다. 그리고는 천천히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으며 몸을 일으켰다. 그의 돌발 행동에 팀원들의 눈이 커졌지만 누구도 그의 결정을 막지 않았다. 진우는 소총을 어깨에 맨 채 두 손을 들어 자신이 비무장 상태임을 알리며 천천히 그 북한군에게 다가갔다. 거리가 좁혀질수록 상대의 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다. 놀랍게도 철모 아래로 드러난 얼굴은 앳된 여성이었다. 흙먼지로 얼룩진 얼굴이었지만 굳게 담은 입술과 공포와 경계심으로 가득 찬 큰 눈망울이 유독 눈에 띄었다. 그녀는 진우를 발견하고는 화들짝 놀라며 뒷걸음질 치다 그만 힘없이 주저앉고 말았다. 그녀의 손에서 소총이 쿵 소리를 내며 떨어져 나갔다. 누구냐? 그녀가 잔뜩 쉰 목소리로 악을 쓰듯 외쳤다. 그 목소리에는 도끼보다 두려움이 더 크게 실려 있었다. 진우는 그녀에게서 10m 정도 떨어진 곳에 멈춰 섰다. 그리고는 천천히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아 눈높이를 맞췄다. 나는 남조선 군인이다.
당신을 해칠 생각이 없다.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였다. 그의 말에 여군은 더욱 경계하며 몸을 움츠렸다. 남조선 군인. 그들이 철천지원수라며 귀에 못이 박히도록 교육받았던 바로 그 적이었다. 거짓말. 다가오지 마라. 다가오면.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허리춤에 찬 수류탄을 움켜쥐려 했다. 진우는 그 행동을 제지하지 않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수류탄을 터뜨리면 당신도 죽고 나도 죽는다. 하지만 난 그러고 싶지 않다. 당신 길을 잃은 것 같군. 몰골을 보니 며칠은 굶은 것 같은데. 그는 자신의 배낭에서 물통과 전투 식량 하나를 꺼내 그녀를 향해 천천히 밀어보냈다. 철그럭 소리를 내며 굴러간 물통이 그녀의 발치에 멈췄다. 여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진우와 물통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며칠간의 탈출과 추격, 굶주림과 갈증으로 이미 몸은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다. 꿀꺽하고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가 정적 속에서 유난히 크게 들렸다. 왜 이러는 거냐?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였지만 아까보다는 조금 누그러진 기색이었다. 적이기 이전에 사람이지 않나? 목마르고 굶주린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지. 진우의 진심 어린 눈빛에 여군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증오와 복수심을 가르치던 정치지도원의 얼굴, 굶주림에 지쳐 쓰러져 가던 동료들의 모습,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외면하던 간부들의 차가운 눈빛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 모든 것과 지금 눈앞의 이 남자는 너무나도 달랐다. 여군은 한참을 망설였다. 이 물을 마시는 순간 자신이 평생 배워온 모든 것을 부정하게 되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생존에 대한 본능은 그 어떤 이념보다도 강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뻗어 물통을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허겁지겁 물을 마시기 시작했다. 차가운 물이 타는 듯한 목을 적시고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한참 동안 물을 마시던 그녀는 이내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서러움과 안도감,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인 울음이었다. 진우는 그녀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아무 말 없이 기다려 주었다. 한참 후 울음을 그친 그녀가 젖은 눈으로 진우를 올려다보았다. 내 이름은 리설화다. 조선인민군 하사. 이진우 대위다. 짧은 통성명이 오갔다. 설화는 무언가 큰 결심을 한 듯 비장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나 귀순하고 싶다. 여기를 넘어가고 싶단 말이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 어떤 총성보다도 더 큰 충격으로 진우의 가슴을 때렸다. 귀순. 그것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선택이자 동시에 진우의 군 생활, 어쩌면 그의 인생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위험한 단어였다. 안개 속에서 마주한 두 사람의 운명은 그렇게 예고 없이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리설화의 입에서 귀순이라는 단어가 나온 순간 이진우 대위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혔다. 귀순자 처리 절차는 명확했다. 즉시 상부에 보고하고 신병을 확보하여 안전하게 후방으로 이송한 뒤 정보 및 보안부대에 인계한다. 그것이 원칙이고 군인으로서 따라야 할 명령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곳은 비무장지대의 한복판. 상부에 보고하는 순간 이곳의 위치는 즉시 노출될 것이고 설화를 쫓고 있을지 모를 북한 추격대의 표적이 될 수도 있었다. 더 큰 문제는 설화의 상태였다. 극도의 긴장과 탈진 상태인 그녀를 데리고 복잡한 절차를 밟으며 안전지대까지 이동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다. 진우는 신속하게 판단을 내려야 했다. 알겠다. 내가 돕겠다. 하지만 여기서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다. 일단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 그의 결단에 설화의 눈에 잠시 안도의 빛이 스쳤지만 이내 다시 불안감이 엄습했다. 추격조가 있을 거다. 내가 넘어온 길목은 이미 막혔을 테고. 그때였다.
멀리서 하지만 분명하게 들려오는 군견의 짖는 소리가 안개를 뚫고 두 사람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북한군의 추격이 시작된 것이다. 젠장, 생각보다 빠르군. 진우가 낮게 욕설을 뱉었다. 그는 즉시 팀원들에게 무전으로 상황을 전파하고 자신을 엄호하며 부대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중대장의 안전을 걱정하는 부중대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진우는 단호했다. 이건 명령이다. 나는 다른 루트를 통해 복귀하겠다. 모두 무사히 복귀하라. 무전을 마친 진우는 설화의 팔을 잡아 일으켰다. 일어서라. 시간이 없다. 나를 따라와야 한다. 어디로 가려는 거냐? 설화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가장 빠르고 저들이 예상하지 못할 길이다. 진우가 말한 길은 수십 년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채 버려진 옛 보급로였다. 한국 전쟁 당시 사용되다 폐쇄된 길로 지금은 수풀이 무성하게 자라 길의 흔적조차 희미해진 곳이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그곳이 바로 아군과 적군이 무차별적으로 살포한 지뢰로 뒤덮인 죽음의 땅이라는 사실이었다. 미쳤나? 그쪽은 지뢰밭이다. 나도 그리로 넘어올 생각은 못했단 말이다. 설화가 기겁하며 소리쳤다. 북한군에게도 그곳은 금기의 땅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래서 안전한 거다. 저들도 설마 우리가 지뢰밭을 통과하리라곤 생각 못할 테니. 내 뒤만 바싹 따라오면 된다. 내가 길을 안다. 진우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과거 작전 훈련 중 이 지역의 지뢰 매설 지도를 수없이 머릿속에 그려 넣었다. 물론 세월이 흐르며 유실된 지뢰나 새로 설치된 미확인 지뢰의 위험은 여전히 존재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목숨을 건 도박이었다. 하지만 지금으로선 유일한 선택지였다. 설화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진우의 등만 바라보며 그를 따르기 시작했다. 군견의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지뢰지대로 들어서자 공기부터 달라졌다. 나뭇가지를 스치는 바람 소리마저 섬뜩하게 들렸다. 진우는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온 신경을 발끝에 집중했다. 그의 군화가 마른 나뭇가지를 밟는 소리가 설화의 심장을 철렁 내려앉게 했다. 땀이 비오듯 흘렀다. 숨소리조차 내기 어려웠다. 진우는 기억과 감각에 의존해 안전한 지점을 찾아 나아갔다. 수풀이 유난히 무성한 곳, 땅이 미세하게 파여 있는 곳, 오래된 철조각이 보이는 곳은 모두 피해가야 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군견의 소리가 조금씩 멀어지는 것 같았다. 추격조가 다른 방향으로 수색을 시작한 모양이었다. 잠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는 순간 바로 그때였다. 아! 바로 뒤따르던 설화의 입에서 짧은 비명이 터져나왔다. 진우가 급히 뒤를 돌아보자 설화는 한쪽 발을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그녀의 발밑, 흙더미 속에서 희미하게 드러난 낡은 대인지뢰의 압력판이 보였다. 그녀가 실수로 지뢰를 밟은 것이다. 움직이지 마. 절대로 발대지 마. 진우가 외쳤다. 그의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었다. 설화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공포로 인해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쉼없이 흘러내렸다. 나나 이제 죽는 거냐? 아니다. 절대 죽게 두지 않아. 내 말만 들어라. 진우는 조심스럽게 설화에게 다가갔다. 그는 자신의 대검을 뽑아들고 그녀의 발치에 조심스럽게 엎드렸다. 지뢰를 해체해야 했다. 정규 군 교육 과정에 포함되어 있긴 했지만 실전은 처음이었다. 더군다나 수십 년 된 낡은 지뢰는 작은 충격에도 폭발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였다. 손이 떨려서 다리에 힘이 풀린다. 설화가 울먹이며 말했다. 이대로 그녀가 주저앉거나 발을 떼는 순간 모든 것이 끝이었다. 내 눈을 봐라, 리설화 동무. 진우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눈만 보고 있어. 다른 건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 당신은 살 수 있다. 내가 반드시 살릴 거다. 그의 강렬한 눈빛에 설화는 마법처럼 조금씩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진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자신을 구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만이 담겨 있었다. 진우는 대검 끝으로 지뢰 주변의 흙을 조심스럽게 걷어내기 시작했다.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섬세한 작업이었다. 그의 이마에서는 굵은 땀방울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려 흙바닥을 적셨다. 시간은 멈춘 듯 더디게 흘러갔다. 설화는 발바닥을 통해 전해져 오는 죽음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며 오직 진우의 눈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침내 지뢰의 안전핀이 모습을 드러냈다. 녹이 슬고 부식되어 있었지만 다행히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상태였다. 진우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떨리는 손으로 안전핀에 손가락을 걸었다. 내가 하나 둘 셋을 외치면 발을 최대한 빨리 뒤로 빼라. 그리고 엎드려. 알겠나? 설화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나 둘 셋. 진우가 외치는 동시에 안전핀을 뽑아 던지고 설화의 몸을 잡아 끌었다. 설화가 발을 떼는 순간 두 사람은 함께 몸을 날려 바닥에 엎드렸다. 쾅!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지뢰가 폭발했다. 흙더미와 파편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다. 진우는 본능적으로 설화의 몸을 감싸 안았다. 한참 동안 이어진 흙비를 온몸으로 받아낸 뒤에야 진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다행히 두 사람 모두 무사했다. 괜찮나? 진우의 품에 안겨있던 설화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귓가에는 아직도 폭음의 이명이 윙윙거렸다. 하지만 그보다 더 선명하게 들리는 것은 자신을 꽉 붙들고 있는 진우의 거칠고 빠른 심장 소리였다. 방금 전 이 남자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녀를 구했다. 적군도 원수도 아닌 한 사람의 생명으로. 설화는 자신도 모르게 진우의 군복 자락을 꽉 움켜쥐었다. 차갑게 식었던 몸에 그의 체온이 천천히 스며들기 시작했다. 죽음의 경계를 함께 넘어선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깊고 단단한 감정의 끈이 생겨나고 있었다. 지뢰 폭발의 충격이 가라앉자 두 사람은 서둘러 그곳을 벗어났다. 폭발음 때문에 다시 추격조가 몰려들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남은 지뢰 지대를 무사히 통과한 그들은 마침내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측 지역으로 들어설 수 있었다. 진우는 설화를 데리고 인적이 드문 숲속 깊은 곳에 위치한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낡은 경계 초소로 향했다. 수색 작전 중 우연히 발견해 두었던 비상 은신처였다. 이끼가 낀 콘크리트 구조물은 겉보기엔 허름했지만 추격과 감시를 피하기엔 더없이 좋은 장소였다. 초소 안으로 들어서자 눅눅하고 차가운 공기가 그들을 맞았다. 진우는 배낭에서 손전등을 꺼내 내부를 비췄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좁은 공간이었지만 비바람을 피하고 몸을 누일 최소한의 공간은 충분했다. 일단 여기서 잠시 쉬도록 하자. 날이 밝으면 상황을 보고 움직여야 한다. 진우의 말에 설화는 아무 대답 없이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았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듯 했다. 굶주림과 피로 그리고 방금 겪은 죽음의 공포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진우는 그런 그녀를 잠시 바라보다 자신의 배낭을 풀어 내용물을 꺼내기 시작했다. 남은 전투 식량과 초코바 그리고 작은 구급상자. 그는 먼저 물에 적신 수건으로 설화의 얼굴에 묻은 흙먼지를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설화는 처음 겪는 다정한 손길에 저항하지 않고 가만히 눈을 감았다. 먹어둬라. 체력을 회복해야 한다. 진우가 내민 전투 식량을 받아들었지만 설화는 쉽게 입으로 가져가지 못했다.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주는 거냐? 그녀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둔 적, 서로에게 총구를 겨눠야 하는 관계. 그런데 그는 자신의 목숨까지 걸며 그녀를 구했고 지금은 마치 오랜 동료를 챙기듯 그녀를 보살피고 있었다. 그녀가 평생 배워온 세상의 이치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진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타오르는 모닥불 대신 손전등의 희미한 불빛을 바라보며 나직이 입을 열었다. 내 할아버지는 이북 출신이다. 전쟁 때 가족들과 헤어져 홀로 남쪽으로 내려오셨지. 평생을 고향 땅을 그리워하다 돌아가셨다. 할아버지는 늘 말씀하셨다. 총을 들고 서로를 겨누고 있지만 저 철책 너머에도 우리와 똑같이 울고 웃고 가족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그는 설아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조금 전 안개 속에서 당신을 처음 봤을 때 나는 겁에 질린 한 사람을 보았다. 적군이기 이전에 살고 싶어하는 한 명의 인간을. 그래서 그냥 외면할 수가 없었다. 그의 이야기는 설아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건드렸다. 그녀 역시 정치 사상 교육에 세뇌되어 남쪽 사람들은 모두 피도 눈물도 없는 악귀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앞에 있는 이 남자는 그 어떤 선전 구호보다도 더 강력한 진실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좁은 초소 안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설화는 자신이 왜 목숨을 걸고 군사분계선을 넘어야만 했는지에 대해 털어놓았다. 당 간부였던 아버지가 숙청당하고 온 가족이 반동분자로 낙인 찍혀 뿔뿔이 흩어져야 했던 이야기. 굶주림 속에서 어린 동생을 잃어야 했던 아픔, 그리고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마지막으로 선택한 탈출. 그녀의 이야기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뼈아픈 슬픔과 분노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진우는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평범한 군인으로서의 삶, 가족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언젠가 통일이 되면 할아버지의 고향 땅에 가보고 싶다는 소박한 꿈. 밤이 깊어질수록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보이지 않는 벽이 허물어지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남과 북의 군인이 아니었다. 분단이라는 거대한 비극 속에서 상처받은 영혼을 가진 두 명의 인간으로서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다. 날이 밝아오자 진우는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다. 지금 바로 부대로 복귀해서 당신의 신병을 인계하면 당신은 곧바로 정보기관으로 넘겨져 길고 혹독한 조사를 받게 될 거다. 나는 당신이 그런 고통을 겪게 하고 싶지 않다. 그의 말에 설아의 눈이 커졌다. 그럼 어쩔 셈이냐? 며칠만 여기서 숨어 지내자. 내가 매일 식량과 필요한 물품을 가져오겠다. 당신의 몸이 좀 회복되고 바깥 상황이 잠잠해지면 그때 내가 당신을 민간인 지역 근처로 데려다 주겠다. 길 잃은 탈북 주민으로 발견되는 편이 비무장지대에서 총 들고 넘어온 군인으로 발견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다. 그렇게 되면 내 임무 이탈 사실도 감출 수 있고. 그것은 엄청나게 위험한 계획이었다. 만약 발각된다면 진우는 이적 행위로 군복을 벗는 것은 물론 감옥에 갈 수도 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위험천만한 도박이었다. 대체 왜 그렇게까지 나 때문에 당신 군인 인생이 끝장날 수도 있는데? 설아가 다급하게 물었다. 그녀는 자신 때문에 이 남자가 위험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진우는 설아의 흔들리는 눈을 가만히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모르겠다.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아서. 당신을 처음 봤을 때부터 내가 당신을 지켜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건 군인으로서의 명령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내 양심이 시키는 일이다. 그 순간 설아는 깨달았다. 이 남자와 그녀의 인연은 단순한 동정이나 연민을 넘어선 그보다 더 깊고 운명적인 무언가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그렇게 두 사람만의 위태롭고 비밀스러운 시간이 시작되었다.
진우는 매일 밤 부대원들의 눈을 피해 숲을 가로질러 설아가 있는 초소를 찾았다. 그는 식량뿐만 아니라 따뜻한 옷가지와 책, 라디오 같은 것들을 가져다 주었다. 설화는 그가 들려주는 바깥 세상 이야기를 들으며 난생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것을 품게 되었다. 좁고 차가운 초소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지만 동시에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두 사람만의 공간이 되어갔다. 그리고 그 비밀스러운 공간 속에서 남과 북의 철책보다 더 넘기 힘든 서로의 마음의 경계선을 넘어서는 애틋한 감정이 조용히 싹트고 있었다. 비밀이 깃든 낡은 초소에서의 시간은 더디면서도 빠르게 흘러갔다. 이진우 대위와 리설화에게 그곳은 세상과 단절된 둘만의 섬이었다. 진우는 매일 밤 부대의 경계가 소홀해지는 틈을 타 설화에게 향했다. 그의 군화 소리는 설화에게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희망의 소리였고 그가 가져오는 따뜻한 음식과 물은 단순한 생존의 수단을 넘어 그녀를 향한 그의 마음처럼 느껴졌다. 두 사람은 좁은 공간 안에서 서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갔다. 진우는 설화에게 나만의 노래를 들려주었고 스마트폰에 담아온 드라마를 함께 보기도 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신기하고 낯설기만 하던 설화도 점차 그 세상에 익숙해졌다. 화면 속에서 자유롭게 사랑하고 꿈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녀가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삶이었다. 남쪽 사람들은 다 저렇게 사는 거냐?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그래. 직업을 마음대로 선택하고 가고 싶은 곳을 여행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자유롭게 만날 수 있지. 진우의 대답을 들으며 설화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자신이 목숨 걸고 넘어온 이유가 바로 저런 평범한 살 때문이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다. 그녀는 진우에게 북녘의 풍경을 이야기해 주었다. 압록강의 푸른 물결, 백두산 천지에 피어나는 야생화, 고향 마을의 소박하지만 정겨웠던 사람들의 모습을. 그녀의 이야기 속에는 체제에 대한 증오가 아닌 잃어버린 고향에 대한 짙은 그리움이 배어 있었다. 진우는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적으로만 여겼던 땅에도 자신과 똑같은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음을 온몸으로 느꼈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는 위태로운 빙판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았다. 가장 먼저 변화를 감지한 것은 진우의 그림자 같은 존재, 김민준 중이었다. 부중대장인 그는 누구보다 진우를 존경하고 따랐지만 동시에 누구보다 예리한 관찰력을 지닌 군인이었다. 언제부턴가 중대장인 진우의 행동에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기 시작했다. 부대 보급품 창고에서 전투 식량과 의약품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그가 처음으로 눈치챘다. 처음에는 단순한 재고 관리의 실수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일은 주기적으로 반복되었다. 또한 진우는 야간 근무가 없는 날에도 종종 막사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개인적인 용무라고 둘러댔지만 최전방 부대 장교에게 민간인 지역까지 다녀올 만한 개인적인 용무란 흔치 않았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진우가 특정 섹터에 대한 야간 수색 정찰을 자청하는 횟수가 눈에 띄게 늘었다는 점이었다. 그가 고집하는 지역은 전략적 중요도가 떨어지는 버려진 구역이었다. 그곳에는 낡은 폐초소 하나가 있을 뿐이었다. 어느 날 저녁 김중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진우의 막사를 찾았다. 중대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김중희, 어서 오게. 무슨 일인가? 진우는 태어난 척했지만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요즘 중대장님께서 많이 피곤해 보이십니다. 혹시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 겁니까? 김중희는 직설적으로 묻는 대신 그의 안위를 걱정하는 듯한 질문으로 운을 뗐다. 아니, 괜찮다. 그냥 신경 쓸 일이 좀 있어서. 혹시 저희가 모르는 작전이라도 수행하고 계신 겁니까? 최근 실종되는 보급품이나 중대장님의 잦은 단독 행동에 대해 병사들 사이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중희의 눈빛은 진지했다. 그는 진우 개인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부대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었다.
진우는 가장 신뢰하는 부하의 고든 눈빛 앞에서 거짓말을 해야 한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다. 자네까지 오해할 줄은 몰랐군. 상부의 지시로 진행하는 비밀 임무다. 더 이상은 말해줄 수 없네. 부대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자네가 잘 관리해주게. 진우는 비밀 임무라는 군에서 가장 편리하고도 위험한 방패막이를 꺼내 들었다. 김중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 떠오른 의심의 그림자는 완전히 가시지 않았다. 그리고 며칠 후 사건이 터졌다. 그날은 진우가 부대 지휘 통제실 당직 근무로 발이 묶인 날이었다. 설화에게 전날 미리 상황을 설명하고 식량도 넉넉히 가져다 두었지만 하루 종일 그녀가 혼자 있을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편치 않았다. 바로 그날 오후 대대장의 긴급 지시가 하달되었다. 최근 북한군의 활동이 미세하게 증가한 정황이 포착되었으니 전 경계 구역에 대한 불시 수색 및 매복 작전을 실시하라는 명령이었다. 그리고 김민준 중위가 이끄는 수색팀의 담당 구역에 하필이면 진우가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바로 그 폐초소가 포함되어 있었다. 지휘 통제실에서 작전 구역 지도를 통해 상황을 보고받던 진우의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설화를 피신시키고 싶었지만 그는 꼼짝없이 이곳을 지켜야 했다. 무전기를 통해 들려오는 김중희의 보고 목소리 하나하나에 심장이 조여들었다. 알파팀 현재 7번 고지 통과. 특이사항 없음. 계속 전진하여 목표 지점인 폐초소까지 수색 바람. 대대장의 명령이 떨어졌다. 진우는 마른 입술을 깨물었다. 이제 모든 것은 운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 설화가 부디 초소 깊숙한 곳에 몸을 숨기고 작은 소리 하나 내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한편 폐초소에 홀로 남아있던 설화는 멀리서 들려오는 희미한 인기척에 온몸이 얼어붙었다. 진우였다면 그들만의 신호를 보냈을 터였다. 다른 누군가가 오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심장이 터질 듯한 공포 속에서 진우가 미리 일러준 대로 초소 가장 안쪽에 있는 좁은 통풍구 뒤 공간으로 몸을 숨겼다. 그곳은 밖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 완벽한 사각지대였다. 그녀는 무릎을 감싸 안고 최대한 몸을 웅크린 채 숨을 죽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초소 입구로 여러 개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여긴가? 겉보기엔 완전히 무너져가는데. 꼼꼼히 수색해. 내부에 은신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남쪽의 말투. 김중희와 수색팀원들이었다. 그들은 손전등으로 초소 내부를 샅샅이 비추기 시작했다. 설화가 숨어있는 통풍구 앞으로도 몇 번이나 빗줄기가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다. 심장 박동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갈까 두려웠다. 별거 없는 것 같습니다. 먼지뿐입니다. 한 병사의 보고에 김중희는 직접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손전등으로 바닥을 비추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러다 그의 발이 무언가에 툭 하고 걸렸다. 그가 고개를 숙여 확인한 것은 설화가 미처 치우지 못한 작은 단추 하나였다. 북한 군복에서 떨어진 것이 분명한 낯선 모양의 단추였다. 김중희는 아무 말 없이 그 단추를 집어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는 바닥에 난 희미한 발자국들을 유심히 살폈다. 여러 사람이 드나든 흔적. 그리고 그 중에는 군화 자국이 아닌 작은 크기의 발자국도 섞여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그동안의 의심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중대장님의 비밀 임무. 사라지는 보급품. 그리고 이 낯선 흔적들. 지휘 통제실에서 무전만 듣고 있던 진우는 애가 타서 미칠 지경이었다. 수색팀이 폐초소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었다. 무슨 문제라도 생긴 것일까? 그때 김중희의 차분한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흘러나왔다. 알파팀 목표 지점 수색 완료.
내부에 은신 흔적이나 특이사항 발견하지 못했음. 다음 지점으로 이동하겠음. 진우는 자신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김중희가 철수 명령을 내리기 직전 설아가 숨어있는 통풍구 쪽을 아주 잠시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을. 그는 무언가를 눈치챘지만 모른 척 덮어준 것이었다. 왜 그랬을까? 중대장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그에게 무언가 말 못할 사정이 있을 것이라 짐작했기 때문일까? 그날 밤 근무를 마치고 폐초소로 달려간 진우는 공포에 질려 하얗게 굳어있는 설아를 발견했다. 그녀는 진우를 보자마자 와락 품에 안기며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진우는 그녀를 말없이 안아주며 다독였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단추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그는 직감했다. 김중희가 모든 것을 알았거나 혹은 거의 근접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가 자신을 위해 눈감아 주었다는 사실 또한. 하지만 이런 행운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는 없었다. 의심의 그림자는 이미 짙게 드리워졌고 그들의 비밀스러운 섬은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태에 놓여 있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두 사람은 고통스럽게 깨닫고 있었다. 김민준 중위의 수색팀이 다녀간 후 폐초소의 공기는 눈에 띄게 무거워졌다. 한 번의 행운이 두 번 반복되리란 보장은 없었다. 언제 다시 들이닥칠지 모르는 위협 속에서 설아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고 진우의 마음은 초조함으로 타들어갔다. 그는 설아를 안심시키려 애썼지만 그의 얼굴에 드리운 수심까지는 감출 수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기 시작했다. 철원의 겨울은 유난히 혹독했다. 밤이 되면 낡은 초소의 시멘트 벽에서는 칼날 같은 한기가 스며 나왔고 진우가 가져다준 담요 몇 장만으로는 추위를 막기에 역부족이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긴장과 추위, 그리고 부족한 영양 탓에 결국 설아의 몸에 탈이 나고 말았다.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으로 시작되었다. 진우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부대 의무실에서 감기약 몇 알을 몰래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그녀의 상태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기침은 점점 심해졌고 밤이 되자 쇠를 긁는 듯한 소리를 내며 그녀를 괴롭혔다. 급기야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진우 동지나 너무 춥다. 열에 들뜬 설화는 이가 딱딱 부딪힐 정도로 온몸을 떨며 헛소리를 했다. 진우가 그녀의 이마에 손을 대보자 손바닥이 데일 듯 뜨거웠다. 체온계가 있었다면 분명 40도에 육박했을 것이다. 이대로 두면 폐렴으로 악화될 것이 불보듯 뻔했다. 진우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당장 군의관에게 데려갈 수도 민간 병원으로 갈 수도 없는 상황. 그는 완전히 고립된 섬에 갇힌 채 사랑하는 사람이 눈앞에서 쓰러져가는 것을 지켜봐야만 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다. 안 돼, 설아야. 정신 차려야 해. 내가 어떻게든 할게. 제발 제발 버텨줘.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애원하듯 속삭였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이마는 용광로처럼 뜨거웠다. 그는 자신의 군복을 벗어 그녀에게 덮어주고 밤새도록 차가운 물수건으로 그녀의 몸을 닦아주었다. 하지만 열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다. 설화는 고열에 시달리며 과거의 악몽을 꾸는 듯 했다. 어머니 동생아, 내가 잘못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가 짊어진 삶의 무게와 상처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진우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그녀를 품에 안았다. 그는 이제 그녀를 단순한 귀순자나 지켜줘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삶의 일부, 아니 전부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를 잃는 것은 그의 세상을 잃는 것과 같았다. 이대로는 안 된다. 어떻게든 전문적인 의약품을 구해야 했다. 진우는 위험한 결심을 했다.
그는 다음 날 새벽 일부러 비에 흠뻑 젖은 채로 부대 의무실을 찾아갔다. 군의관님, 밤새 매복 근무를 섰더니 온몸이 으스러질 것 같습니다. 열도 심하고 기침도 멈추질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는 증상인 것처럼 최대한 아픈 표정을 지으며 연기했다. 그의 연기에 속아 넘어간 군의관은 심한 독감으로 진단하고 며칠간의 안정 가료와 함께 해열제와 항생제를 처방해 주었다. 진우는 약을 받아들자마자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서둘러 폐초소로 향했다. 설화야, 약 가져왔어. 이것만 먹으면 괜찮아질 거야. 그는 설화의 등을 받쳐 일으키고 조심스럽게 약을 입에 넣어 주었다. 하지만 의식이 거의 없는 설화는 약을 제대로 삼키지 못했다. 진우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입에 물과 함께 약을 머금고 그녀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맞대어 약을 넘겨주었다. 그것은 입맞춤이라기보다 생명을 나누는 처절한 의식과도 같았다. 그렇게 며칠 밤낮이 흘렀다. 진우는 자신의 임무와 훈련을 제외한 모든 시간을 설화를 간호하는 데 쏟았다.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그녀의 열을 체크하고 약을 먹이고 젖은 옷을 갈아입혔다. 그의 정성이 하늘에 닿았던 것일까? 나흘째 되던 날 새벽 기적처럼 설화의 열이 내리기 시작했다. 설화가 희미하게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란 채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잠들어 있는 진우의 지친 얼굴이었다. 며칠 사이 그는 반쪽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의 뺨을 어루만졌다. 그 손길에 잠이 깬 진우는 그녀가 깨어난 것을 보고는 아이처럼 환한 미소를 지었다. 설화야, 정신이 들어? 괜찮아? 이제 괜찮은 거야? 그의 목소리는 안도감에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설화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나 때문에 당신까지. 그런 말 하지 마. 당신이 무사하면 난 그걸로 됐어.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설화의 눈빛과 그녀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진우의 눈빛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그 어떤 말도 필요 없는 순간이었다. 그동안 서로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자라나던 감정이 이 차가운 초소 안에서 뜨거운 불꽃처럼 타오르기 시작했다. 진우가 먼저 천천히 고개를 숙여 그녀의 입술에 다가갔다. 이번에는 약을 넘기기 위함이 아니었다. 설화는 피하지 않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두 사람의 입술이 부드럽게 포개졌다. 차갑게 식어있던 설화의 입술 위로 진우의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그 입맞춤 속에는 생존에 대한 안도감, 서로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연민과 사랑이 뒤섞여 있었다. 길고 애틋한 입맞춤이 끝나고 진우는 설화의 젖은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사랑한다, 설화야. 처음 본 순간부터 그랬던 것 같아. 당신을 지켜주고 싶었어. 무슨 일이 있어도. 나도 그렇다. 진우 동지. 당신이 없었다면 난 이미 죽은 목숨이었을 거요. 당신이 내게 새로운 삶을 주었소. 그녀는 아직 남쪽의 말투가 익숙하지 않아 북녘의 말투를 썼지만 그 어떤 사랑 고백보다도 진실하게 그의 마음에 와닿았다. 죽음의 위기를 함께 넘어서며 두 사람은 비로소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분단된 조국의 최전선, 버려진 폐초소 안에서 피어난 그들의 사랑은 그래서 더 애틋하고 절실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이 깊어질수록 그들을 둘러싼 현실의 벽은 더욱 차갑고 견고하게 느껴졌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 함께 살아갈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지옥 같은 비무장지대를 반드시 벗어나야만 했다. 리설화와 이진우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후 폐초소 안의 공기는 이전과 달라졌다. 위태로운 현실 속에서도 두 사람 사이에는 따스한 온기와 미래에 대한 희미한 희망이 싹트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짧은 평화는 거대한 위협의 전주곡에 불과했다. 사건의 발단은 군사분계선 너머 북측에서 시작되었다. 귀순한 리설화 하사의 소속 부대에서 그녀의 탈영을 뒤늦게 상부에 보고했고 이는 북한 지도부의 심기를 건드렸다. 체제 유지를 위해 내부 단속을 강화하던 시기 최전방 경계병의 탈영은 용납할 수 없는 이적 행위이자 체면을 구기는 일이었다. 며칠 후 새벽 남과 북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철원 상공으로 북한군의 무인기가 넘어오는 사건이 발생했다. 우리 군의 경고 사격에도 불구하고 무인기는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쪽 깊숙이 정찰 비행을 감행했다. 이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심각한 군사적 도발이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전 부대에는 최고 경계 태세인 진돗개 하나가 발령되었다. 모든 장병의 휴가와 외출, 외박은 전면 통제되었고 부대는 당장이라도 전쟁이 터질 듯한 실전적인 분위기에 휩싸였다. 이진우 대위 역시 자신의 중대를 이끌고 작전 지역에 투입되어 밤낮 없이 이어지는 경계 근무와 수색 작전을 지휘해야 했다. 진우의 발이 부대에 완전히 묶여버렸다. 설화가 있는 폐초소에 가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되었다. 그는 떠나오기 전 며칠간 버틸 수 있는 식량과 물을 가져다 두었지만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었다. 통신 수단도 없는 상황에서 홀로 초소에 갇혀 있을 설화를 생각하면 피가 마르는 심정이었다. 그녀는 지금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혹시 내가 자신을 버렸다고 오해하고 있지는 않을까? 온갖 불안한 생각들이 그의 머릿속을 헤집었다. 한편 홀로 남겨진 설화의 시간은 공포 그 자체였다. 밤이 되면 숲속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멀리서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총성은 그녀의 심장을 옥죄었다.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진우가 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하루, 이틀, 사흘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마음속에는 희망 대신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가 부대에서 발각된 것은 아닐까? 아니면 자신을 버리기로 결심한 것일까? 그녀는 어둠 속에서 무릎을 끌어안은 채 그가 가르쳐준 남쪽의 노래를 나직이 흥얼거리며 두려움을 이겨내려 애썼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 군 수뇌부는 이번 북한의 도발을 단순한 정찰 목적이 아닌 추가적인 침투나 공격을 위한 사전 답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특히 과거 설화가 넘어올 때 발생했던 미확인 지뢰 폭발 사건과 연관지어 비무장지대 내부의 적 특수부대 요원이나 고정 간첩이 은신해 있을 가능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마침내 대대적인 비무장지대 남측 구역 수색 작전이 결정되었다. 작전명은 들쥐 소탕 작전. 산악 지형과 수풀이 우거져 수색이 어려웠던 사각지대를 이잡듯 뒤져 숨어있는 들쥐를 색출해내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긴 이름이었다. 그리고 그 작전의 가장 중요한 수색 구역 중 하나로 바로 설화가 숨어있는 폐초소 일대가 지정되었다. 작전 브리핑을 듣는 순간 진우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직접 자신의 부대원들을 이끌고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이 숨어있는 곳을 수색해야 하는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한 것이다. 거부할 수도 피할 수도 없었다. 이는 군인으로서의 운명이자 그가 짊어져야 할 잔인한 십자가였다. 작전 당일 완전 무장한 수색대원들이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진우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대열의 선두에 섰다. 그의 옆에는 언제나처럼 김민준 중위가 바짝 붙어 있었다. 김중위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다. 그는 진우의 미세한 표정 변화 하나 놓치지 않으려는 듯 했다. 수색팀은 점점 폐초소를 향해 포위망을 좁혀 들어갔다. 진우는 어떻게든 시간을 끌고 수색팀의 경로를 다른 곳으로 유도하려 애썼다. 저쪽 능선이 더 의심스럽다. 두개조는 저쪽으로 방향을 돌려라. 통신 불량 지역이니 잠시 대기하며 장비 점검을 다시 하도록.
그는 온갖 핑계를 대며 작전을 지연시켰다. 하지만 대대본부에서는 무전으로 계속해서 진행 상황을 체근해왔다. 더 이상 시간을 끄는 것은 불가능했다. 결국 수색팀의 눈앞에 덩굴로 뒤덮인 폐초소의 모습이 드러났다. 진우의 심장이 발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설화는 분명 저 안에 있을 터였다. 인기척을 느끼고 숨을 죽인 채 공포에 떨고 있을 그녀의 모습이 눈앞에 선했다. 중대장님, 목표 지점입니다. 진입조를 투입시키겠습니까? 김중희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그의 눈은 진우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눈빛은 마치 이제 당신의 비밀을 밝힐 시간입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진우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여기서 진입하라고 명령하는 순간 설화는 발각되고 모든 것은 끝난다. 그녀는 적군으로 체포될 것이고 자신은 그녀를 비호한 이적 행위자로 군사재판에 회부될 것이다. 그렇다고 명령을 거부할 수도 없다. 그것은 명백한 항명이며 더 큰 의심을 살 뿐이다. 그의 머릿속이 수만 가지 생각으로 폭발할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의 손에 들린 소총을 바라보았다. 이 총으로 부하들을 위협해서라도 그녀를 탈출시켜야 할까? 아니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운명에 맡겨야 할까? 수색 팀원들은 모두 진우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다.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멀리서 까마귀 우는 소리만이 정적을 갈랐다. 진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김중희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결심한 듯 무겁게 입을 열었다. 아니다. 내가 먼저 들어간다. 그는 부하들의 진입을 막고 자신이 직접 들어가 상황을 마무리 짓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것이 설화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지 아니면 모두를 파멸로 이끄는 가장 어리석은 선택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진우는 소총을 고쳐 잡고 폐초소의 어두운 입구를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등 뒤로 수십 개의 의심과 긴장 어린 시선이 못 박혔다. 그의 한 걸음 한 걸음에 두 사람의 운명, 그리고 어쩌면 그 이상의 것들이 달려 있었다. 폐초소의 어둠이 마침내 그의 모습을 삼켰다. 폐초소의 어둠 속으로 들어선 이진우 대위의 등 뒤로 세상의 모든 빛이 차단되는 듯 했다. 차갑고 눅눅한 공기 속에는 짙은 먼지 냄새와 함께 공포에 질린 리설화의 희미한 채취가 섞여 있었다. 그의 군화 발자국 소리가 좁은 공간을 무겁게 울렸다. 초소 가장 안쪽, 어둠이 가장 깊은 곳에서 작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설화야, 나다. 진우가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다. 어둠 속에서 웅크리고 있던 형체가 꿈틀하더니 이내 설화가 비틀거리며 그의 품으로 달려와 안겼다. 그녀의 몸은 공포와 추위로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무서웠다, 정말 무서웠다, 진우 동지. 이제 다 끝난 거냐? 아니,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 말 잘 들어. 지금 밖에는 우리 부대원들이 있다. 내가 어떻게든. 진우가 말을 채 끝마치기도 전이었다. 초소 입구의 어둠을 가르며 또 다른 그림자가 들어섰다. 진우는 반사적으로 설화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소총을 겨눴다. 하지만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적이 아니었다. 바로 김민준 중이었다. 내려놓으십시오, 중대장님. 저 혼자입니다. 김중희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의 손에 들린 권총은 서늘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팽팽한 긴장감이 세 사람을 짓눌렀다. 진우는 소총을 내리지 않은 채 자신의 가장 믿었던 부하를 향해 물었다. 어떻게 된 건가? 왜 혼자 들어온 거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중희의 시선은 진우의 어깨 너머 공포에 질린 채 서 있는 설화에게로 향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얼마 전 초소 바닥에서 주웠던 단추를 꺼내 보였다. 이 여인의 군복에서 떨어진 것이 맞습니까? 그리고 사라진 보급품들,
중대장님의 이해할 수 없던 단독 행동들, 이 모든 것이 저 여인과 관련이 있는 겁니까? 그의 추리는 정확했다. 더 이상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진우는 천천히 총을 내렸다.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그의 표정에 김중희의 마음이 복잡하게 흔들렸다. 그는 진우를 신문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답을 알고 있었지만 직접 그의 입으로 듣고 싶었을 뿐이었다. 맞다. 자네가 생각하는 그대로다. 어째서 이런 위험한 일을 저 여자는 적입니다. 중대장님께선 지금 군인의 가장 큰 의무를 저버리신 겁니다. 명백한 이적 행위입니다. 김중희의 목소리에 희미한 분노와 함께 깊은 슬픔이 묻어났다. 그는 자신이 가장 존경했던 상관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다. 그때 진우의 등 뒤에 숨어있던 설아가 앞으로 나섰다. 아니다. 이 동무는 잘못한 것 없다. 다 나 때문이다. 내가 귀순하겠다고 찾아왔다. 죽을 뻔한 나를 이 동무가 살려주었을 뿐이다. 잡아가려거든 나만 잡아가라. 설화는 진우의 앞을 막아서며 김중희를 똑바로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진우를 지키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김중희는 그런 그녀의 모습에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가 상상했던 교활하고 위협적인 북한군 간첩의 모습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남자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려는 지극히 평범한 여인의 모습이었다. 진우는 그런 설화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김중희를 향해 말했다. 김중희, 자네 말이 모두 맞아. 나는 군인으로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다. 하지만 나는 한 인간으로서 내 양심을 외면할 수 없었다. 이 사람은 나에게 더 이상 적이 아니다.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이다. 그러니 부탁한다. 나를 쏴라. 그리고 이 사람은 제발 살려줘. 탈출하다 사살된 무장공비로 보고하면. 중대장님. 김중희가 진우의 말을 끊으며 외쳤다. 그의 눈시울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잠시 고개를 숙여 깊은 고뇌에 빠졌다. 국가에 대한 충성, 군인으로서의 의무, 그리고 자신이 따르던 상관에 대한 인간적인 신뢰 사이에서 그의 내면은 격렬하게 충돌했다. 잠시 후 그는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다. 두 분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중대장님께서는 지금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하신 겁니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중대장님도 저 여인도 모두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될 뿐입니다. 그는 권총을 거두어들이며 말했다. 제가 시간을 벌어보겠습니다. 뭐라고? 진우와 설화의 눈이 동시에 커졌다. 이곳을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보고하겠습니다. 대신 내부에 누군가 머물렀던 흔적이 있으니 주변 경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건의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팀들이 이 초소에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날이 밝으면 더 정밀한 수색이 시작될 겁니다. 그 전에 두 분은 여기서 탈출해야 합니다. 김중희의 제안은 상상조차 못했던 것이었다. 그는 진우의 범죄를 눈감아주는 것을 넘어 이제 그의 공범이 되기로 결심한 것이다. 자네까지 위험해질 필요는 없어. 이건 나 혼자만의 일이다. 저는 중대장님을 믿습니다. 중대장님께서 목숨을 걸고 지키려는 사람이라면 저 또한 그 가치를 믿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중대장님 개인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제가 믿는 사람의 도리에 대한 마지막 도박입니다. 김중희는 단호했다. 그는 신속하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제가 밖으로 나가 수색 종료를 보고하고 다른 곳에서 교란 작전을 펼치겠습니다. 적의 예상 침투로 부근에서 일부러 총격을 유발해 수색부대 전체의 시선을 그쪽으로 돌릴 겁니다. 그 소란이 벌어지는 틈을 타 두 분은 초소 뒤편에 있는 낡은 배수로를 통해 이곳을 빠져나가십시오. 그가 말한 배수로는 한국 전쟁 당시 비상 탈출로로 만들어졌다가 폐쇄된 지하 통로였다.
지금은 거의 붕괴되어 아무도 그 존재를 기억하지 못하는 곳이었다. 그 통로는 군사분계선 남방안개선을 지나 민간인 통제구역 외곽에 버려진 늪지대로 이어져 있습니다.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길입니다. 그곳을 통과하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모든 것은 찰나의 순간에 결정되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김중희는 마지막으로 진우에게 거수 경례를 붙였다. 부디 무사하십시오. 그 경례에는 수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존경, 우정, 그리고 마지막 작별 인사. 진우 역시 말없이 답례를 했다. 그것이 그들이 군인으로서 나누는 마지막 인사가 될 터였다. 김중희가 밖으로 나가고 잠시 후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부 수색 완료. 특이사항 없다. 전원 다음 목표 지점으로 이동한다. 부대원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멀어졌다. 그리고 약 10분 후 멀리서 요란한 총성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약속된 신호였다. 김중희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만들어준 단 한 번의 기회였다. 가자, 설아야. 진우는 설아의 손을 잡고 초소 뒤편의 덩굴을 걷어냈다. 그곳에는 흙더미에 반쯤 파묻힌 좁고 어두운 지하 배수로의 입구가 있었다. 지옥으로 들어가는 입구처럼 보이는 그곳이 이제는 그들이 살기 위해 가야 할 유일한 희망의 길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마지막 도박을 위해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폐쇄된 배수로의 입구는 성인 남자 한 명이 겨우 비집고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비좁았다. 진우가 먼저 안으로 들어가 손을 내밀었고 설아가 그의 손을 잡고 뒤따라 들어왔다. 그들이 안으로 완전히 들어서자 바깥 세상의 희미한 빛과 소음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오직 절대적인 어둠과 숨막히는 침묵만이 그들을 감쌌다. 진우가 손전등을 켜자 좁고 긴 통로의 모습이 드러났다. 축축한 흙과 이끼로 뒤덮인 벽, 바닥에는 발목까지 차오르는 차가운 물이 고여 있었다. 공기 중에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흙비린내가 진동했다. 수십 년간 누구의 발길도 닿지 않은 채 시간 속에 잊혀진 공간이었다. 괜찮아? 진우가 걱정스럽게 묻자 설아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어서 가자. 두 사람은 한 줄로 서서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바닥의 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진흙은 발을 잡아끄는 늪과 같았다. 손전등 불빛에 의지해 나아갔지만 빛이 닿지 않는 통로의 끝은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멀리서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김중희의 교란 사격 소리가 그들이 처한 현실을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얼마나 걸었을까 통로의 천장이 갑자기 낮아지며 길이 막혀 있었다. 과거에 무너져 내린 흙더미가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었다. 젠장 막혔잖아. 진우의 입에서 절망 섞인 탄식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자 흙더미와 천장 사이에 아주 작은 틈이 보였다. 포기할 수는 없었다. 설아야, 내가 먼저 흙을 파낼 테니 너는 뒤에서 기다려. 진우는 군용 대검을 꺼내 필사적으로 흙을 파내기 시작했다. 좁은 공간에서 몸을 움직이는 것은 쉽지 않았다. 흙먼지가 날려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고 땀은 비 오듯 쏟아져 내렸다. 설아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흙을 퍼내며 그를 도왔다. 1시간이 넘는 사투 끝에 마침내 한 사람이 겨우 포복해서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틈을 만들 수 있었다. 두 사람은 흙투성이가 된 채 좁은 틈을 따라 기다시피 전진했다. 온몸이 긁히고 찢기는 고통이 따랐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붕괴 지점을 통과하자 통로는 다시 넓어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깊은 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물은 허리까지 차올랐고 수온은 더욱 차가웠다. 얼마 전 큰 병을 앓았던 설아의 몸이 버틸 수 있을지 걱정되었다. 그녀의 입술이 파랗게 변하고 몸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힘들면 말해. 잠시 쉬었다 가자. 아니다. 여기서 멈추면 얼어 죽는다. 계속 가야 한다. 설화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그녀의 정신력은 웬만한 남자 군인보다 강했다. 진우는 그런 그녀를 자신의 몸으로 감싸 안듯 부축하며 함께 걸었다. 차가운 물속에서 서로의 체온에 의지한 채 그들은 한 걸음 한 걸음 어둠을 헤쳐나갔다.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시간 감각마저 무뎌질 무렵이었다. 두 사람은 잠시 벽에 기대앉아 숨을 돌렸다. 진우는 배낭에 남아있던 마지막 초코바를 꺼내 반으로 나누어 설아에게 건넸다. 이 어둠도 꼭 내 인생 같구나. 설아가 초코바를 씹으며 나직이 말했다. 끝이 보이지 않고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두렵고 그래도 당신이 옆에 있으니 아주 캄캄하지만은 않구나. 그녀의 말에 진우는 아무 대답 없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손은 투박하고 차가웠지만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따뜻한 온기를 담고 있었다. 미안하다. 나 때문에 당신까지 모든 걸 버리고 도망자가 되게 만들어서. 아니, 후회하지 않아. 설아야. 너를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평생 철책안에서 진짜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도 모른 채 살아갔을 거다. 너는 나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줬어. 이 터널만 빠져나가면 우리가 함께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될 거야. 그들은 어둠 속에서 서로의 꿈을 이야기했다. 진우는 평범한 사람들처럼 영화도 보고 남들처럼 손잡고 길거리도 걷고 싶다고 했다. 설화는 따뜻한 밥을 배불리 먹고 예쁜 옷을 입고 그녀가 좋아하는 그림을 마음껏 그리고 싶다고 했다. 소박하지만 그들에게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루고 싶은 절실한 꿈이었다. 다시 힘을 얻은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얼마나 더 걸었을까? 저 멀리 어둠의 끝에서 희미한 빗줄기가 새어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출구다. 설아야, 출구야. 두 사람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빛을 향해 달려갔다. 출구는 수풀로 가려진 작은 구멍이었다. 진우가 먼저 밖으로 나가 주변을 살폈다. 다행히 인적은 없었다. 비릿한 물 내음과 함께 개구리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거대한 늪지대였다. 그들이 빠져나온 곳은 민간인 통제선 바로 바깥, 사람들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버려진 땅이었다. 멀리 민통선 검문소의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그들은 마침내 지옥 같은 비무장지대를 벗어난 것이다. 하지만 안도감도 잠시 그들은 새로운 현실과 마주해야 했다. 흠뻑 젖은 몸에서는 한기가 느껴졌고 며칠간의 긴장과 탈출 과정에서 체력은 바닥나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군인도 민간인도 아닌 이름 없는 도망자 신세였다. 군에서는 대대적인 수색대가 그들을 쫓을 것이고 민간인 지역으로 들어간다 해도 신분이 없는 그들은 언제든 발각될 위험에 처해 있었다. 어둠 속의 탈출은 끝났지만 그들 앞에는 더 크고 막막한 세상의 어둠이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한 채 경계선의 희미한 불빛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갈 길을 가늠하고 있었다. 늪지대를 벗어난 이진우와 리설화는 지독한 허기와 추위에 시달렸다. 그들의 군복은 흙과 물에 젖어 무겁게 늘어졌고 체온을 빠르게 빼앗아갔다. 멀리 보이는 민통선 검문소의 불빛은 희망인 동시에 절망이었다. 저 불빛을 넘어서야 진짜 세상이 있지만 그들에게는 저 불빛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함정이었다. 일단 저 불빛을 피해서 움직여야 해. 진우는 군 복무 시절 익혔던 지형 지식을 총동원해 주변을 살폈다. 검문소를 우회하여 민통선을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강을 따라 이어진 험준한 산길뿐이었다. 날이 밝기 전에 산속으로 몸을 숨겨야 했다. 두 사람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며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길도 없는 가파른 산비탈을 헤쳐나가는 것은 고행과도 같았다. 날카로운 나뭇가지가 옷을 찢고 살을 파고들었고
발을 헛디뎌 몇 번이나 굴러떨어지기도 했다. 그때마다 그들은 서로를 붙잡아 일으켜주며 묵묵히 전진했다. 동이 트기 직전 그들은 산 중턱에 있는 버려진 화전민의 흙집을 발견했다.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한 폐가였지만 비바람과 추적을 피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는 은신처였다. 두 사람은 흙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흙집의 부서진 창문 틈으로 새벽의 푸른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세상이 밝아오고 있었다. 진우는 잠든 설화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흙먼지로 얼룩지고 피로에 지친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세상 그 누구보다 소중하고 아름다워 보였다. 그는 자신의 군복 상의를 벗어 그녀의 몸 위에 덮어주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모든 것을 짓누르고 있던 현실의 무게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그는 이제 대한민국 육군 대위 이진우가 아니었다. 그는 부대를 버리고 부하들을 기만하고 국가를 등진 탈영병이었다. 자신의 신념과 명예, 가족, 친구, 그가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다. 그는 이제 이름 없는 도망자 리설화라는 여자와 함께 쫓기는 범죄자일 뿐이었다. 내가 과연 옳은 선택을 한 것일까? 끝없는 후회와 자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 위험에 빠졌을 김민준 중위의 얼굴이 떠올랐고 아들의 소식을 기다리고 계실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미어졌다. 그는 조용히 밖으로 나와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시며 타들어가는 속을 달랬다. 그때 등 뒤에서 설화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힘들어하는구나. 어느새 잠에서 깬 그녀가 그의 곁으로 다가와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가득했다. 나 때문에 당신의 모든 것을 망쳐버렸구나. 내가 괜히 당신 앞에 나타나서. 그녀의 목소리가 죄책감으로 떨렸다. 아니야. 너 때문이 아니야. 이건 내가 선택한 길이야. 거짓말. 당신 눈을 보면 다 안다. 후회하고 있잖아. 설화는 그의 흔들리는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무언가 결심한 듯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진우 동지, 이제라도 돌아가라. 날이 밝으면 내가 혼자 검문소로 가서 자수하겠다. 나는 어차피 갈 곳 없는 몸. 하지만 당신은 다르다. 나를 체포하려다 놓쳤다고 말하면 당신은 아직 기회가 있을지 모른다. 그녀는 진우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진우는 와락 그녀를 끌어안았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내가 너 없이 어떻게 살아. 너를 처음 만난 순간부터 내 세상은 너 하나였어. 군복을 입은 이진우도 대한민국의 장교도 다 필요 없어. 나는 그냥 너를 사랑하는 한 남자이고 싶을 뿐이야. 내가 없는 세상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의 절박한 고백에 설화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자 서로의 존재를 다시금 확인하는 사랑의 눈물이었다. 그들은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유일한 조국이고 유일한 가족이며 유일한 세상이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로 세상 끝까지 함께하기로 굳게 맹세했다. 날이 완전히 밝자 산 아래쪽에서 군용 차량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들을 찾기 위한 수색망이 민통선 바깥까지 확대된 것이 분명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저 불빛의 반대편이야. 진우는 설화의 손을 잡고 말했다. 그는 배낭에서 몰래 챙겨온 작은 지도를 펼쳤다. 그들이 나아가야 할 길은 군경의 수색을 피해 인적이 드문 산골 마을을 거쳐 신분을 숨기고 살아갈 수 있는 대도시의 가장 깊숙한 곳이었다. 앞으로 아주 힘들고 고된 길이 될 거야. 밥을 굶을 수도 있고 평생 숨어 지내야 할지도 몰라. 그래도 나와 함께 가줄 수 있겠어?
설화는 대답 대신 그의 손을 더욱 힘주어 잡으며 환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 하나에 진우의 모든 불안과 후회가 눈 녹듯 사라졌다. 두 사람은 버려진 흙집에 남아있던 낡은 작업복으로 갈아입었다. 군인의 흔적을 지우고 세상 속으로 섞여 들어갈 준비를 마친 것이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결연한 표정으로 흙집을 나섰다. 경계선의 불빛은 등 뒤로 멀어져 갔다. 이제 그들 앞에는 이름 모를 길과 예측할 수 없는 미래만이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서로의 손을 잡고 있는 한 그 어떤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것이라 믿었다.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랑을 선택한 두 사람의 진짜 여정이 막 시작되고 있었다. 버려진 화전민의 흙집을 나선 두 사람 앞에는 이제껏 겪어온 위험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세상이 펼쳐져 있었다. 군사분계선과 민통선이라는 명확한 경계와 적이 존재했던 비무장지대와는 달리 그들이 들어서야 할 세상은 아군과 적군을 구분할 수 없는 거대한 정글이었다. 모든 평범한 일상이 그들에게는 생존을 위협하는 덫이 될 수 있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신분을 증명하지 않고도 그림자처럼 섞여 들어갈 수 있는 거대한 도시 서울이었다. 하지만 그곳까지 가는 길은 아득하게 멀었다. 군경의 수색망을 피해 그들은 낮에는 잠을 자고 오직 밤에만 움직이는 고단한 행군을 계속했다. 낡은 지도와 밤하늘의 북극성에 의지한 채 인적이 드문 산길과 논두렁을 따라서만 이동했다. 며칠이 지나자 가져온 식량은 모두 바닥났고 뱃속에 아이를 품은 설화의 체력은 눈에 띄게 떨어졌다. 더는 못 가겠다, 진우 동지, 나 때문에. 설화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주저앉았다. 진우는 말없이 그녀를 업었다. 한때는 완전 군장으로 수십 킬로미터를 행군하던 그였지만 굶주림과 피로에 지친 몸으로 사람 하나를 업고 산길을 오르는 것은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었다. 하지만 그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다. 등에 업힌 설화와 뱃속 아이의 무게는 그가 살아야 할 이유의 무게였기 때문이다. 며칠을 더 걸었을까 그들은 마침내 서울의 외곽, 불빛이 희미하게 보이는 한 시골 마을에 도착했다. 더 이상 굶주림을 견딜 수 없었던 진우는 위험을 무릅쓰고 결단을 내려야 했다. 그는 이른 새벽 마을의 한 농가에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주인으로 보이는 노인이 밭에서 일하는 것을 한참 동안 지켜보다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어르신, 혹시 일손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밥만 먹여주시면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고 행색이 남루한 그의 모습에 노인은 경계의 눈빛을 보냈지만 그의 눈에 서린 절박함을 읽었는지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마침 가을 수확 때문에 일손이 부족했는데 딱 하게 됐구먼. 어디서 왔는가? 멀리서 왔습니다. 사정이 좀 있어서. 진우는 그날 하루 종일 죽을 힘을 다해 일했다. 한때는 총과 작전 지도를 손에 쥐었던 그가 이제는 흙 묻은 쟁기와 낫을 들고 땀을 쏟았다. 일이 끝나자 노인은 약속대로 따뜻한 밥과 함께 약간의 품삯을 쥐어주었다. 진우는 몇 번이고 허리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다. 그는 받은 돈으로 읍내 장터에서 낡은 옷가지 몇 벌과 약간의 식량을 샀다.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노동으로 번 돈으로 아내와 자식을 먹일 수 있다는 사실에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그렇게 며칠간 농가 일을 도우며 노잣돈을 마련했다. 노부부는 그들의 딱한 사정을 깊이 묻지 않았고 오히려 임신한 설화를 안쓰럽게 여기며 따뜻하게 보살펴 주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두 사람은 세상이 온통적으로만 가득 찬 것은 아니라는 작은 위안을 얻을 수 있었다. 마침내 서울에 입성한 날 설화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거대한 도시의 풍경에 압도당했다. 하늘을 찌르듯 솟은 빌딩들, 강물처럼 이어진 자동차의 행렬, 그리고 무표정한 얼굴로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
이 거대하고 차가운 도시 속에서 자신들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녀는 두려움을 느꼈다. 그들이 정착한 곳은 서울의 가장 낡고 가난한 동네, 언덕배기에 자리한 달동네였다. 신분증이 없어도 월세를 받아주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작은 단칸방이 그들의 첫 번째 보금자리가 되었다. 좁고 허름했지만 두 사람은 비바람을 피하고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자신들만의 공간이 생겼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다음 날부터 진우의 고된 삶이 시작되었다. 그는 매일 새벽 인력시장에 나가 일거리를 구했다. 특수부대 장교로서 단련된 강인한 체력은 막노동판에서 큰 무기가 되었다. 그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묵묵하게 일했고 며칠 지나지 않아 꾸준히 일을 나갈 수 있게 되었다. 매일 저녁 그는 먼지와 땀으로 범벅이 된 몸으로 돌아와 그날 번 돈을 고스란히 설아에게 내밀었다. 그 돈은 단순한 화폐가 아니라 가족을 지키려는 한 남자의 처절한 사랑의 증거였다. 설아는 진우가 일하러 나간 사이 그들의 작은 방을 정성껏 꾸몄다. 낡은 벽지를 닦고 주워온 헌옷으로 작은 커튼을 만들어 달았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종이를 살 돈이 없어 시장에서 얻어온 두꺼운 박스를 캔버스 삼아 타다 남은 연탄재를 빻아 만든 목탄으로 그림을 그렸다. 그녀는 진우의 지친 얼굴을, 동네 골목에서 뛰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그리고 언젠가 태어날 자신의 아이의 모습을 그렸다. 그녀의 그림에는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희망과 삶에 대한 애정이 담겨 있었다. 시간은 흘러 설아의 배는 눈에 띄게 불러왔다. 아이가 태어날 날이 가까워질수록 두 사람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다. 병원에 갈 수 없는 그들에게 출산은 또 하나의 넘어야 할 거대한 산이었다. 수소문 끝에 그들은 동네에서 오랫동안 몰래 아이를 받아왔다는 한 노파를 소개받았다. 허리가 구부정하고 무뚝뚝한 인상의 노파였지만 설아의 배를 만져보는 그녀의 손길은 그 누구보다 따뜻하고 능숙했다. 마침내 진통이 시작된 날, 차가운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좁은 단칸방 안에서 설아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밤새도록 이어졌다. 진우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무력감에 시달리며 그녀의 손을 잡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할 수 없었다. 노파는 침착하게 출산을 도왔다. 그 모습은 마치 수많은 생명을 세상으로 이끌어온 숙련된 지휘관 같았다. 길고 긴 어둠의 시간이 지나고 동이 틀 무렵이었다. 세상을 찢는 듯한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마침내 좁은 방을 가득 채웠다. 아들입니다. 아주 건강한 아들이에요. 노파의 말에 진우와 설아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진우는 조심스럽게 아이를 받아 품에 안았다. 작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생명의 무게. 그는 이 작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겪어온 모든 고통과 위험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설화는 지친 몸을 이끌고 아이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비볐다. 아이는 엄마의 채취를 맡고는 신기하게도 울음을 그쳤다. 그들은 아이의 이름을 한결이라고 지었다. 남과 북으로 갈라진 땅에서 태어났지만 부디 한결같은 마음으로 평화와 사랑을 아는 아이로 자라주길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그들의 희망이 마침내 한결이라는 이름의 실체가 되어 세상에 나온 순간이었다. 그로부터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들의 삶은 여전히 가난하고 고단했다. 진우는 여전히 건설 현장에서 일했고 설아는 작은 식당에서 허드렛 일을 도우며 살림의 보탬이 되기 시작했다. 그들은 여전히 세상의 눈을 피해 없는 사람처럼 조용히 살아갔다. 세상은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했고 그들의 위험했던 사랑 이야기도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의 작은 단칸방은 세상 그 어느 곳보다 따뜻한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3살이 된 한결이는 아빠를 닮은 씩씩함과 엄마를 닮은 맑은 미소를 가진 아이로 자라났다. 아이가 아빠 엄마를
라고 부르며 서툰 걸음마로 달려와 안길 때마다 진우와 설화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듯한 기쁨을 느꼈다. 어느 맑은 날 저녁 세 사람은 언덕 위 집 앞 작은 마루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수만 개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이는 거대한 도시. 그들은 저 불빛의 일부가 되지 못한 채 여전히 세상의 끝에 서 있었지만 더 이상 외롭거나 두렵지 않았다. 설화가 진우의 어깨에 조용히 머리를 기댔고 진우는 아들 한결이를 무릎에 앉히고는 부드럽게 머리를 쓰다듬었다. 한결이는 엄마 아빠의 품에 안겨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은 비무장지대의 철책을 넘어 죽음의 지뢰밭을 건너 어둠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이곳에 도착했다. 그들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언젠가 그들의 비밀이 세상에 밝혀질 날이 올 수도 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그 어떤 시련도 함께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다. 진우는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 너머 아득히 먼 북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아직도 그들이 넘었던 것과 같은 차가운 철책이 존재할 터였다. 하지만 그는 이제 알 수 있었다. 진정한 통일은 거창한 구호나 정치적인 협상에 있는 것이 아님을. 그것은 서로 다른 세상에서 온 두 사람이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목숨을 걸고 사랑을 지켜내며 마침내 하나의 가족을 이루는 것. 바로 지금 자신의 곁에 있는 이 작고 따뜻한 풍경 속에 통일의 진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세상의 끝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유일한 조국이 되었고 완전한 하나의 세상을 이루었다. 이진우와 리설화 그리고 그들의 희망이 낳은 아들 한결. 세 사람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자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평화에 대한 간절한 기도였다. 오늘도 인생지의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